어, 오늘 이야기는 일단 우리나라 그 간병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그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정텔이 있나요? 아, 예. 그 다음 하나 넘어주실래요? 일단 이 간병이란 말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게 국가에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간호와 함께 간병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적으로 보면 전에는 환자 돌봄에 대한 표현을 사실 간호라는 말로 다 통합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간호와 달리 또 간병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간병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의 이 생활을 좀 되돌아보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병 소발을 드는 것을 통칭해서 이제 간병이라고 이제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더욱더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일단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 한 분이 아예 병원에 상주하면서 이제 병소발을 들었죠. 근데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인이 하는 간호는 간호대로, 또 병소발을 하는 거는 또 간병으로, 이렇게 두 단어를 병원 내에서 또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일단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족 간병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 병원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미 일반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또 OECD 국가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간병을 위해서 간병인을 사적 고용 형태로 쓰거나 하는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간병의 실태를 좀 이 단어로 좀 요약을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파산 간병이라는 말로 하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파산 간병이라는 말은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환자가 급성기 병상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최근에는 하루에 한 10만 원, 그리고 어떤 경우는 12만 원, 또 환자가 중증일 때는 와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을 간병료를 일단 내야 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은 3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을 병원비와는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렇게 간병료를 지불하면서 수천만 원을 또는 한 1억을 간병료로만 지불한 경우도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현실이 어떤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전국 모든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
환자 돌봄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그 환자와 그 보호자가 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그 간병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에는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병원 비용이었죠. 치료 비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 비용, 그러니까 병원 비용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가 된 이후에는 그 전에 안 보였던 간병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야기될 것은 저질 간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병의 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이 간병인 숫자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뭐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간병에 대한 이 수준인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60대 이상의 고령의 간병인들이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중국 동포 간병인뿐만이 아니라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간병인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혀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 환자 돌봄에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의 의료 행위도 이 간병인들이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석션이라든가 소변줄 갈기, 또 각종 소변량 체크, 그리고 뭐 피딩, 이런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병원도 별로 문제의식이 없고 또 간병인도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의 어떤 사고, 의료 사고도 많고 실제 환자와 어떤 소통 자체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서적 교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간병비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라고 되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병에서 핵심적으로 비용과 서비스 질의 문제, 이 양쪽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 간병입니다. 병원이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실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간병인이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한 취지에 맞게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병원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일단 환자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중증이다 그러면 일단 중환자실로 먼저 보내고요. 중환자실에서 퇴원하면 그 환자가 여전히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반 병실을 보냅니다.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누가 오냐? 경증 환자가 오죠. 이게 매우 일반적인 겁니다. 이러니까 굳이 돌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국민과 환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가를 돈을 더 주면서 실제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도 환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간병인도 와서 이분이 와상 환자다. 그러면 저는 이분 간병 못합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도 환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지금 그 사각지대는 결국에는 환자와 그 보호자가 이런 모든 것을 비용의 문제로 다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노노간병의 문제입니다. 이 노노간병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이러한 현재 그 이 상황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병하시는 분도 간병을 받으셔야 될 만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 간병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 간병이나 노노 간병의 문제는 의료 이 병원 간병에 있어가지고 돌봄의 어떤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 어려움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간호 인력을 어떻게 늘릴지, 간병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교육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소구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국민한테 그저 떠맡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에 그 건강보험 보장성 65%를 70%까지 끌어올리면서 비급여를 급여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 이게 문케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보장률 계산할 때 간병비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네. 간병비는 비급여도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환자가 돈을 다 내니까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환자가 돈을 100% 내는 것은 맞죠. 하지만 이거는 의료비로 상계가 안 됩니다. 병원 영수증에 간병료를 갖다가 기입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연말정산 때 이건 의료비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환자가 간병인하고 사적 계약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의료비에 아예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하다못해 비급이라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보장률 계산할 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계산하게 되면 지금 65%가 뭡니까?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환자 돌봄이 과연 필수 의료냐? 필수 의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필수 의료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병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가 되든 현재 그 비용과 질의 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하다가 이게 주춤주춤합니다. 전체 병상에서 한 10% 정도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고요. 급성기 병상에서 한 3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확대를 못할까요?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의 문제겠죠. 하려고 해도 그 간호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거나 현실적으로 그 간호사들이 실제 그 돌봄에 있어가지고 간병인들이 하는 역할을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급성기 병상에 대한 그 해법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장해내는 것, 이걸 기조로 해서 다른 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급성기 병상하고 다르게 만성기 병상 문제입니다. 이 만성기 병상은 통칭 요양병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그 행위별 수가제에 기초한 급성기 병상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 기준이라든가 간호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어떤 급성기 병상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이 만성기 버전을 만들어서 다른 형태의 어떤 수가 체계, 다른 형태의 인력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결과로 이 급성기와 만성기 어떤 양쪽의 이 체계를 좀 달리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든 연구하고 풀어내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커뮤니티 케어를 갖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간병 문제를 제도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가 완성이 될 수도 없고, 그 커뮤니티 케어는 굉장히 정말 이빨 빠진, 깨진, 금이 간 아마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